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농지과학교실은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자연현상과 생명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전자기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전자기파가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운송하는 것이죠.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기파의 에너지 운송과 전달은 대단히 중요한 전자기 현상이므로 집중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기파의 에너지 운송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에너지가 공간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공간이죠. 공간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햇빛에서 나온 전자기파를 돋보기로 모으면 성냥불을 댄 것 같이 불을 붙일 수가 있죠. 또 전열기 히트죠. 난방기에서 나오는 복사열로 몸을 데울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나온 물이 전자기파가 공간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전자기파가 공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전자기파가 파동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될까요? 이 전기장이 이렇게 파동으로 출렁이면 이, 이 전기장이 공간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전기장이 짝이 되는 자기장이죠. 색깔을 바꿀까요? 자기장도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저장한 장소는 공간이죠. 공간에 저장한 에너지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으로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같이 이동하는 것이죠. 전기장과 자기장의 출렁임을 따라 공간에 저장된 에너지도 같이 출렁이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자기파가 에너지를 운송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겠죠.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전자기파의 발생 과정을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근원은 맥스웰이 앙페르 법칙을 수정한 변이전류항이었죠. 변이전류항이었습니다. 즉 전기장의 시간 변화율이죠. 더 t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전기장의 시간 변화율이 일어나는 근원을 살펴보면 정전화 플러스 Q든 마이너스 Q든 정전화가 있을 때는 전기력선이 발산이든 수렴이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전화는 변이 전류를 만들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등속 운동하는 전화 플러스 Q의 전화가 이렇게 발산하는 전기량을 뿜어낼 때 등속 운동합니다. 연속으로 등속 운동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전기장의 변화가 연속은 이동하지만은 전기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같은 전기장이 이동하니까요. 이때도 시간 변화율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장의 시간 변화율을 만들 수 있는 현상은 가속전화인데, 가속전화인 경우에는 플러스 Q의 전화가 이렇게 전기장을 뿜고 있을 때
가속합니다. 가속을 하면 가속에서 Q가 여기까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가는 동안에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가속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력선이 일정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압축됩니다. 압축되니까 이렇게 압축되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도플러 효과에서 이렇게 모이듯이 좀 그림 이상한가요? 갈수록 압축됩니다.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시간 변화율이 0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이 전류를 만들 수 있는, 즉 전기장의 시간 변화율을 만들 수 있는 현상은 정전화도 아니고 등속 운동하는 전화도 아니고 오로지 가속 운동하는 전화만이 시간 변화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가속 운동하는 현상은 전하의 가속에는 직선 운동이 있겠죠. 직선 운동을 하더라도 속도가 점점 변하게 되면 전기장의 형태도 압축되든지 느슨하게 되든지 이렇게 밀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진동하는 경우니까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 가속이 생깁니다. 그리고 곡선 운동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도 방향이 바뀌니까 전기장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곡선 운동 중에서 회전 운동, 원운동이죠. 원운동의 경우에도 우리가 사인파, 코사인파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속하는 전하만이 변이 전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즉 전기장의 시간 변화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즉 전자기파를 만들어내는 근원은 가속 전하에서 출발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속하는 전하, 즉 전기장에 시간 변화율이 있으면 이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E의 더T가 0이 아니므로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자기장의 커를 생성하게 됩니다. 즉 회전하는 자기장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장은 벡터 물량입니다. 그러므로 회전하는 자기장은 자기장을 변화시키죠. 즉 자기장의 시간 변화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는 것이죠. 자기장의 시간 변화율을 만들면 또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전기장의 회전을 생성합니다. 컬이죠. 그럼 똑같은 원리로 회전하는 전기장도 벡터 물량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전기장은 전기장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즉 전기장의 시간 변화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에 가속하는 전하가 전기장의 시간 변화율을 만들면 이것이 회전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회전하는 자기장은 다시 자기장의 시간 변화율을 만들기 때문에 회전하는 전기장을 만들고 회전하는 전기장은 다시 전기장의 시간 변화율을 만듭니다. 이렇게 계속 전기장과 자기장이 계속 순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순환식이 성립되고 이 성립하는 순환식이 공간을 퍼져 나가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라플라시안 E나 라플라시안 E가 0이 아니고 라플라시안 B가 0이 아님으로써 공간의 평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전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죠. 지금부터 전기장과 자기장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간이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절의 제목은
공간에 장을 형성하는 에너지라고 되어 있죠. 즉 에너지가 장을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에 에너지가 저장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자연 현상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법칙이죠. 그리고 일은 우리가 어떤 개가 있을 때 개에다가 힘 F를 주어서 변이를 이만큼 시키면 그때 우리가 일을 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일을 한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힘 F에 변이를 같은 방향으로 곱해서 내적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치를 우리가 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를 구분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같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양의 값이 나오죠. 양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의 일을 하게 되고 만일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서로 반대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어느 방향을 양으로 하든 두 방향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음이 나오게 되죠. 그때는 음의 일을 하게 됩니다. 양의 일과 음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양의 일을 하게 되면 개의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증가된 에너지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우리가 역학에서 많이 배웠죠.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속도 V를 증가시키고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만큼 증가되게 됩니다. 그런데 음의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에 있는 에너지를 제거합니다. 제거해서 에너지를 빼는 것이죠. 이때 뺀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가지고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되죠. 우리가 마찰 현상을 볼 때, 그래서 굴러오는 돌이 있을 때 돌이 지면과의 마찰에 의해 가지고 서게 되면 마찰이 굴러가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힘은 마찰력은 반대로 작용하죠. 그래서 음의 일을 작용하게 되고 이때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제거해서 여기서 0을 만들게 되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음의 일을 했다고 그러죠. 이해가 됩니까? 힘의 주체, 힘을 작용하는 주체와 작용점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개가 되겠죠. 작용점에 대해서. 그래서 음의 일을 하게 되면 작용 주체가 개의 에너지를 제거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거한 에너지는 마찰인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열로 변환돼서 열로 바뀌어서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때 제거한 에너지가 열로 바뀌지 않고 공간 안에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장을 형성한다 그러고 그 장에 그 공간에 에너지가 저장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지금 역학의 일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근본으로 해서 각각의 경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존력이 만드는 에너지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존력이라는 것은 역학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어떤 힘이 물량이죠. 힘 F가 위치에 의해서 결정될 때 그 힘을 보존력이라고 그럽니다. 보존력의 특징은 일이 경로풀이죠. 일이 경로풀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존력의 종류는 자연의 힘은 거의 다 보존력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F는 R 제곱에 GMM이므로 FR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력도 마찬가지로 이클인가요? 이클 R 제곱분의 K의 QQ니까 F의 R이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탄성력도 F는 K의 X죠. X가 1차원 R이죠. 1차원 R이므로 이것도 F의 R의 함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중력이나 전기력이나 탄성력은 전부 보존력입니다. 보존력. 그래서 경로에 자유롭게 일을 하죠.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존력이 이런 성질을 가진 보존력이 음의 일을 합니다. 개에 음의 일을 하게 되면 그 힘을 작용한 개로부터 뺏은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변환시킬 수가 없으니까 공간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죠. 남겨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간에 에너지가 저장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공간에 에너지가 저장되기 위해서는 자연의 힘, 보존력에 저항하는 운동 형태가 되면 그 저항해서 빼뜨린 에너지를 공간에 그대로 남기면서 공간에 저장하는 결과를 만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이 있다. 중력이 한 음의 일은 공간에 중력장 형성 에너지를 변환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구 중력을 예를 들겠습니다. 지구가 있고, 지구가 있을 때 물론 질량 중립점은 가운데 있겠죠. 지표면을 기준으로 어떤 높이 h에 질량 m이 놓여 있습니다. 또는 지표면에 있어도 관계없죠. 놓여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지표면을 할까요? 설명하면 더 해야 되니까. 지표면에 있는 m을 외력을 작용해서 h만큼 올립니다. 그러면 힘 F를 h만큼 옮겨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일의 양은 앞에 했지만은 F의 수직 방향 올리니까 FH가 되는데, 뭐 그대로 FH죠. FH가 됩니다. 직각이네, FH죠. 그런데 그럼 FH를 했기 때문에 힘을 줬으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도착했을 때는 2분의 1 mv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보태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속도가 변하지 않고 가만히 들어 올렸으니까요. 속도가 변하지 않았죠. 0이고 0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보태져야 되는데 운동하지 않느냐면,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지구가 이 개에 음의 일을 하죠. 음의 일을 해서 증가되는 운동 에너지를 거꾸로 다 빼뜨려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가 한 음의 일의 크기가 걔가 얻어서야 할 운동 에너지와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빼뜨리는 운동 에너지를 옆에 걔가 있는 이 공간에다가 저장합니다. 이 저장한 것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 저장한 에너지를 우리는 힘이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이고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공간에다가 저장합니다. 이것은 역학 시간에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하게 받아들이죠. 똑같은 현상이 전자기에 적용됩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모든 보존력 장에서 어떤 개가 놓여있게 되면 이미 그 상태에서,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가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지표면에서 중심은 여기 있겠죠. 어떤 높이 h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이 자리에, 이 위치에 도달할 때
지구 중력을 이기고 도달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이미 우리가 말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집니다. 중력 포텐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자유낙하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소모해서 떨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나머지는 위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전체를 이해하고 있으면 다음에 전기장과 자기장에서 에너지가 장에 저장되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장이 만드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전기장이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이죠. 모델을 정전할 형성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전하는 멈춰져 있는 전하라는 뜻이죠. 스태틱, 멈춰져 있다 합니다. 일렉트릭 차지 이러잖아요. 멈춰져 있다는 거죠. 그럼 움직이는 건 뭡니까? 움직이는 것은 전류라고 그러죠. 자, 정전화를 만드는데 전하는 양자화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플러스 전하를 하겠습니다. 플러스 단위에 정전화가 있을 때 양성자죠. 양성자가 있을 때 양성자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양성자 하나를 가져옵니다. 다른 양성자 하나를 가져오면 가까이 가져오게 되면 청력이 작용하죠.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음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음의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음의 일을 제일 가까이 오게 됐을 때 플러스 2가 하나 더 오게 되면 이 상태 안에서 위치를 제가 찍지 않습니다만 상태 안에서 음의 일을 한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누적되죠. 누적. 예를 들어서 중간쯤 왔을 때 에너지가 E1이면 아까 보면 E2가 되는데 이때는 델타 E를 해서 계속 커지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증가되는 에너지를 다 더했을 때 최종적으로 에너지 E가 저장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때 저장된 에너지가 근본이 되어서 공간에다가 형성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전위장을 만들 수도 있고 전기장을 만들 수도 있고 전기력장을 만들 수도 있죠. 다 장입니다. 다 장인 것은 단지 그 값의 성질을 다르게 해서 표현할 뿐이죠. 근본은 하나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전화가 어떤 크기의 전화 Q를 형성할 때 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기력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간에다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때 저장된 에너지를 보면 이가 플러스 Q를 할 때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전기력 힘의 선을 그으면 제일 가까이 있을 때는 위치를 찍지 않습니다만 가장 큰 전기장을 만들고 또는 전기력장을 만들고 멀어질수록 그 힘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그렇지만은 이 관계는 누적된다는 것이죠. 누적되는 것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된다. 그러므로 정전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음의 일을 한 그 에너지를 공간에다가 저장할 때는 모든 단계별로 연속적으로 단계별로 모든 힘이 정의가 되는 것이죠. 정의가 됩니다. 정의가. 그러므로 전체 공간에 전기력장 또는 전기장 또는 전위장이 형성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나요? 적어놓은 글을 읽어보면 단위 전하를 이동하여 큰 전하를 만드는 것이죠. 즉
플러스 E 또는 마이너스 E를 이동해서 큰 전화 플러스 Q 마이너스 Q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전기력 청력을 이겨야 되죠. 물론 이 전화는 이론이기 때문에 저 무한대에서 끌고 온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청력이 음의 일을 했으므로 포텐셜 에너지를 공간에다가 저장한다. 그래서 장이 되는 겁니다. 장이 되는 것이죠. 힘의 요소를 이 중에서 힘의 요소만 빼면 전기장이 되고 힘만 빼면 전기력장이 되죠.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하게 되면 에너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장인 중에서도 Q를 뺀 단위 플러스 1쿨롱에 대한 단위 값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위 V를 만들게 되죠. V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QV를 하게 되면 1을 하게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렇게 공간에 저장된 에너지의 크기를 계량화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화학을 하기 때문에 계량화가 필요합니다. 이때 계량화를 하게 되면 이때 계량을 어떻게 하느냐, 단위를 어떻게 하냐면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 전화 E가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일단은 공간에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고 공간에 있으니까 공간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인 볼륨, 부피에 대해서입니다. 단위 부피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고 건설을 하고 그때 단위 부피당 얼마만큼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가 하는 모델로 계량하는 것이죠. 그때 했을 때 에너지 밀도가 되고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문자수를 6을 하게 되면 전기장이니까 전기장 에너지 밀도는 2분의 1 입실론 제로의 2제곱이 된다 하는 것이고 초음풋을 내보면 줄 에너지 단위죠. 줄 퍼 미터 삼성 즉 볼륨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위 부피당 에너지의 크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입니다. 이 내용이 이 수식이 어떻게 나온지는 뒤에서 살펴볼 것이고 이 수식이 가진 의미는 에너지 밀도는 오로지 유전율은 상수죠. 전기장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기장이 있으면 그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에 의해서 에너지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전기장 E 대신에 우리가 다른 문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F나 V로 바꿀 수 있겠지만은 바꾸게 되면 이 수식의 내용이 좀 달라지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크기이므로 그것을 나타낼 때 전기장 E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이 식을 구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근본은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이번에는 자기장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움직이는 전하죠. 움직이는 전하 또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아가 QV죠. QV는. 그러므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전하 또는 전류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 Q 또는 전류가 Q 또는 전류 I가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전기장 형성할 때 살펴보았듯이 단위 전하에 의해서 일정 크기의 전하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는 전류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이므로 이 전하의 양을 만드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그 과정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QV 움직이는 전하나 전류는 원형 자기장을 만들죠. 그런데 이 원형 자기장이 플러스 E에서 Q가 되는 동안 또는 I가 되는 동안에 끊임없이
변하죠. 왜냐하면 I와 Q의 크기가 바뀌니까요. 그래서 원행 자기장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수식으로 쓰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자속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식은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또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을 만들어내는데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기전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패러데이 법칙은 음이 1에 있었죠. 1에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에 의해서 음수를 옮겼습니다. 즉 기전력의 방향이 반대다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역기전력이라고 그러고, 역기전력이 전류의 변화를 억제하는 것이죠. 기전력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인데 이쪽 방향으로 기전력, 전지가 있으면 기전력이 작용하는데 이것을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반대 방향의 기전력이 작용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단위 전하를 가지고 일정 전하 Q를 만들 때 이때는 청력에 의해서, 전기력이 가지고 있는 청력에 의해서 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장은 단위 자가 없는데 자기장 자체의 변화에 의해서 역기전력이 발생함으로써 청력 같은 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역기전력이 억제해서 청력을 만들고 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전기장이 전기적 청력에 의해서 저항을 받아서 음의를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는데, 자기장이, 즉 움직이는 전하의 크기를 일정 크기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기장의 크기가 변함으로써 역기전력이 발생하고 역기전력에 의해서 음의를, 즉 억제를 받아서 음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의를 하게 됨으로써 공간에 자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물론 잘 알아야 될 사항은 단위 전하 E가 어떤 전하 Q가 될 때 또는 전류 I가 될 때 한 번에 안 되지만은 되는 과정에서도 어떤 경계가 있으면 여기서는 증가가 플러스로 증가되다가 어느 경계를 지나면 마이너스로 증가가 됩니다. 즉 달리 말하면 변화하는 크기가 쭉쭉 증가하다가 어느 구간 뒤에는 마이너스로 되죠. 증가하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변화율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청력을 받으니까. 그래 됨으로써 자속의 변화 방향이 바뀜으로 역기전력의 방향도 바뀝니다. 비유를 하면 스프링을 눌렸을 때 점점 눌리다가 어느 순간 가면 그 힘이 점점 줄죠. 그와 같이 역기전력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일의 방향이 바뀌죠. 따라서 이때는 공간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그 과정을 완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위 전하가 Q를 만들고 전류 I를 만들어서 끝났을 때, 작업이 끝나게 되면 자기장에 의한, 즉 역기전력에 의한 공간 에너지는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없다는 겁니다. 공간 에너지 없다. 그래서 Q와 I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즉 그때는 자기장 B가 0이 되는 것이죠. 0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움직이는 전하 또는 전류가 없으니까요. 물론 회로에서는 전류 I가 계속 흐르죠. 계속 I가 흐르기 때문에, 흐르는 이유는 전지에서 에너지를 보태주기 때문에 흐르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는 이미 끝나는 상황입니다. I를 생각하지 않고 Q만 생각하면 더 이해가 잘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장도 단위전화가 Q를 형성하는 과정 또는 단위전화가 I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속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속의 변화가 역기전력을 만들고 이 역기전력이 청력의 역할을 해서 음의 일을 하게 되고 그 음의 일을 통해서 빼뜨린 에너지를 공간에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저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장된 에너지를 계량하게 되면 에너지 밀도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밀도를 문자수를 U를 하면 자기장이기 때문에 B를 쓰고 UB는 2분의 1 U0의 B제곱의 수식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장만 있으면 자기장 B만 있으면 그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에너지 밀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없다 했는데 왜 나오느냐 하는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움직이면 전류같이 계속 움직이고 일정한 크기로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그때는 자기장이 그대로 존재하죠.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 밀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에너지가 공간에 만들어난 자기장 또는 전기장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우리가 계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이제 이 숫자, 이 계량하는 식을 우리가 유도하게 되는데, 유도하게 될 때는 편의상 모델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은 축전기를 사용하고 자기장은 솔레노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의 크기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전기장을 이용하여 구하는 식을 유도하겠습니다. 모델은 축전기입니다. 그림처럼 평면 금속으로 이루어진 축전기가 전압 부위를 가지고 있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충전이 끝난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축전기의 구조는 판의 면적이 A고 판 사이의 거리가 D로 되어 있으며 충전이 끝난 상태에서의 전하량은 라저 Q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라저 Q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의 양은 거리에 있는 전압에 비례하죠. 그러므로 이때 비례상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비례상수 우리는 축전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축전 용량은 거리와 면적에 따라서 결정되는 물성입니다. 그러므로 축전기가 딱 구조를 갖추면 그 구조에 따라서 축전 용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물성이니까요. 그림은 충전이 끝난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때 충전이 끝난 상태의 축전기 판 사이의 전기장은 크기가 일정합니다. 크기가 일정하고 일정한 크기는 입실론 전화분의 시그마로 구할 수 있는데 시그마는 단위 면적당 전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단위 면에 대한 전하의 밀도가 되는 것이죠. 단위 면이니까요. 그래서 시그마는 면 전하 밀도가 됩니다. 진공중이라는 말을 썼는데 진공중이라는 말은 판과 판 사이에 아무런 물질이 없다는 것이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유전체를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전원의 전압이 V이므로 충전이 끝난 상태에서 양전하의 판과 음전한 판 사이의 전이차도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전하가 V를 0으로 뒀을 때
이쪽은 V가 되겠죠. V가 되고, 이때 크기는, V의 크기는 E가 일정함으로 D가 되겠습니다. D가 되죠. 그런데 이까지가 충전된 상태에서 측정기가 가지는 성질이라면 우리는 충전되는 과정에서 청력을 받아서 이 측정기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처음에 전압 Q가 충전되었을 때 그때는 전압이 Q에 해당되는 전압이 있겠죠. VQ가 될 겁니다. 그때 한 일의 양은 QV가 되겠죠. 따라서 Q가 계속해서 증가할 때 한 일의 양은 달리 말하면 충전할 때 받은 청력의 양은 미분식으로 쓰면 dW 이꼴 VDQ가 됩니다. 왜냐하면 Q가 변하면서 일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Q가 0에서 출발해 가지고 라지 Q가 되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누적에서 저장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연속에서 변함으로 적분을 하겠습니다. 적분을 하면 Q가 0에서 라지 Q가 될 때까지 VDQ 일한 양이죠. 일한 양을 적분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V를 Q로 표시하는데 비례가 되지 않고 독립된 게 아니죠. 서로 종속되어 있는 건데 V를 종속된 상태로 Q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이용합니다. Q 이꼴 CV라는 식을 이용할 수 있죠. 이거는 충전이 끝난 상태인데 충전되는 중에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V가 C분의 Q가 되고 같은 건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0에서 Q까지 C분의 Q DQ를 하게 되면 2분의 1 C분의 Q 제곱이 나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식에 Q 이고 CV를 똑같이 바꿨으면 2분의 1 CV 제곱도 나오겠죠. 어떤 식을 쓰나 같은 값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저장된 에너지의 크기는 어디서 구하느냐면 우리가 전기장에서 구하려고 합니다. 이 에너지 크기를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는 전기장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장이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이 판과 판 사이에 전기장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 다른 물리량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 목적은 전기장을 이용해서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기장이 있는 곳의 부피를 알아야 되는데 그 부피가 단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이 A가 이 뒤에 이야기해야 되나요? 여기서 식을 전부 변환하겠습니다. 그러면 C는 무슨 값이니까 D분의 입실은 L을 넣고 그리고 V는 ED죠. ED 값을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구한 값은 없죠. D도 주어진 값이고 A도 주어진 값이고 E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식이 2분의 1 입실론 제로 ADE 제곱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앞에서 여기까지 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전기장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장의 크기가 정의되는 곳이 판과 판 사이의 이 공간입니다. 판과 판 사이 이 공간에서만 전기장이 정의가 되죠. 왜냐하면 전기장의 크기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일정하게 형성됩니다. 전기장의 크기가 판 사이에 그 크기가 여기는 표시 안 되어 있군요. 전기장의 크기가 E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죠. 이때 시그마는 단위 면적당 전하 양의 밀도가 되죠. 이때 입실분의 세거는 실제로는 2분의 1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더하기 2분의 1 입실론 제로 시그마입니다. 즉 양의 전하가 뿜어내는 전기장의 크기가 있고 음의 전하가 뿜어내는 전기장의 크기, 색을 바꿀까요? 음의 전하가 뿜어내는 전기장의 크기가 있겠죠. 음의 전하는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방향은 있겠죠. 수렴하는 방향이. 여기서도 나가는 방향이 있고 잘못됐나요? 수렴하는 전기장이 있고 또 양의 방향에서는 양의 전하에서는 나가는 전기장이 있죠. 그래서 나가는 전기장, 들어오는 전기장이 상쇄돼서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집니다. 남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가운데밖에 없는데 이 각각의 전기장의 크기가 2분의 1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여기 또 2분의 1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니까 합쳐서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가 일정하고 전기장의 크기가 정의되는 공간이 이 공간밖에 없으므로 이때 정의된 전기장의 크기를 이용해서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크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때 이 전체 공간을 구하는 식은 단위 면적당 높이니까 ED가 됩니다. AD가 됩니다. 그러므로 AD를 나눕니다. 볼륨을 나누면 되죠. AD를 나누게 되면 AD와 AD가 약분돼서 없어지고 남는 것은 2분의 1 입실론 제로의 E의 제곱이라는 식이 남습니다. 이 식이 단위 면적당 공간에 저장된 에너지의 크기를 전기장을 이용해서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 에너지 밀도라고 하죠. 이해가 되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기장 에너지 밀도의 크기를 정하는 식은 매개 변수가 전기장 E입니다. 전기장 E의 제곱이니까 항상 양의 값을 나타내죠. 그러므로 에너지 값은 항상 양이 됩니다. 전기장 E가 0이 아닌 한은 양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림은 축전기에 전기력선을 그린 모형도입니다. 이 파란색은 등전이죠. 등전이 라인인데 위치가 틀렸네요. 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등전이면이고 등전이는 전기력선이 항상 수직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다 전자기학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안 배워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하 Q를 단일 전하로 생각하면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전기력선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Q가 쭉 늘어났다 생각하면 되죠. 쭉 늘어나서 이만큼 길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전기력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의 직선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끝부분을
끝부분을 가장자리죠. 가장자리 효과라고 그러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굽어서니까요. 이 가장자리 효과가 나타나는 범위는 보통 이 부분이 D인가요? D의 크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까지 D 정도 되겠죠. 이까지 효과가 나타나고 이 사이는 전부 직선이니까 여기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장에 형성된 저장된 에너지의 크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앞에 같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간에 저장된 에너지를 자기장을 통해서 구하는 식을 유도하겠습니다. 모델은 솔레노이드입니다. 솔레노이드는 코일이 빽빽하게 달리 말하면 틈이 없이 그리고 충분히 길게 거의 무한대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길게 감겨 있는 이는 코일을 솔레노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솔레노이드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전류 I는 처음부터 I가 된 게 아니고 0에서 출발해 가지고 I가 된 것이죠. 그림에서는 정상 전류가 된 상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가 이렇게 흐르면 그림이 애매한데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른손 법칙에 해가지고 이쪽이 N이 되고 이쪽이 S가 되므로 솔레노이드 안의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때 자기장 안의 자기장의 세기는 B는 U0 NI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N은 I니까 I가 된 정상 전류가 된 상태입니다. 정상 전류가 된 상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죠. 그때 이 스몰 n은 단위 길이당 감은수, 즉 전체 솔레노이드의 감은 전체 수가 n이라 하면 이 n을 솔레노이드의 길이 L로 나눕니다. 나눴을 때 이때 나누는 것이 스몰 n이 됩니다. 단위 길이당 감은수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U0 NI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 대해서는 전자기학 시간에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 가지고 자속의 시간 변화율의 전체 감은 코일 수를 곱하면 역기전력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자속은 자기장의 면을 내적한 것인데 여기서는 솔레노이드 R은 단면적 A와 자기장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므로 코사인 값이 1이 됩니다. 그러므로 BA로 뽑을 수가 있고 B가 U0NI이므로 U0NIA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속이 1이 되죠. 그러면 이 식을 패러데이 법칙에 넣으면 N, D, U0NI의 DT는 역기전력이 나온다는 식이 되고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보면 변수가 U0은 상수죠. N도 상수입니다. L도 상수고 A도 상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를 상수 L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치환한 L을 유도계수 또는 자체 유도계수 인덕턴스라고 그러죠.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식이 기전력은 마이너스 L DIDT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기장으로 에너지 크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에서 구한 식입니다. 그리고 B의 값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자기장이 공간에 저장된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의 일을 한 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전류가 0에서 I가 되는 과정에서 역기전력이 한 일의 양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로에서 전류가 하는 일의 크기는 VI로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역기전력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빼고 P 이꼴 VI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역기전력이 한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이 되죠. 1율입니다. 1율.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이 되죠. 그러면 V가 바로 역기전력의 크기니까 LIDT죠. LIDT. LIDT에 I를 곱한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0에서 I가 될 때, 0에서 I가 되는 전체 과정에서 한 일의 크기를 다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때 일의 양 U에 B를 붙여가지고 적분하는데 1U죠. 단위 시간당 한 일을 시간 전체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분할 때 변하는 값은 전류가 0에서 I까지 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적분 함수 LIDIDT를 시간 DT에 대해서 전체 적분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 T는 독립변수죠. 독립변수이고 미분 가능한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수로 간주해서 약분을 합니다. 남는 것은 0에서 I까지 LIDI가 남습니다. 즉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 I는 시간당 전류의 흐름이죠. Q의 T니까 여기에 I의 T가 흡수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LI의 DI를 하게 되면, 즉 전류가 0에서 I까지 변하는 동안에, 즉 일률이 일률이 T 동안 한 에너지 값 전체를 구하는 것과 같다 하게 식이 바뀌는 것이죠. 이 식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적분을 하게 되면 2분의 1 LI의 제곱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됐죠? 이 식에서 우리가 임의로 구한 식이 아니고 주어진 값을 다 넣습니다. 그러면 L은 뮤0 N제곱 LA고, I는 I를 넘깁니다. U0 N을 넘기죠. 넘기면 요런 값이 되고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 식에 출발해서 다시 자기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에서 구한 식이죠.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N제곱과 N제곱이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딴 건 없나요? 뉴죠. 뮤제곱과 뮤가 약분이 되면 뮤제로가 남습니다. 따라서 식은 2분의 1 뮤 남고 B제곱 남고 LA가 남습니다. B제곱 남아야 되죠. 앞에서 한 것 같이 우리는 단위 공간당, 단위 부피당 에너지 크기를 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스몰 u에 자기장의 B 값을 첨자를 붙이면 볼륨이 부피 면적의 길이니까 LA가 됩니다. 그래서 LA가 다시 약분이 되고 남는 것은
2분의 1 뮤 제로의 분의 b 제곱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었나요? 똑같이 자기장이 가지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도 자기장의 크기만 정해지면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앞에 설명했지만은 이 자기장 B는 전류가 0에서 I로 0에서 전류가 0에서 I로 변하는 동안에 형성된 역기진력을 받아서 형성된 에너지를 공간에 저장한 자기장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전류가 I가 되면 DIDT는 0이죠. 전류가 안 변하니 정상 전류가 되면 I가 되면 0입니다. 그럼 그때는 역기전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I가 될 때까지 한 일은 있죠. 그 일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관할 수 있는 이유는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전류 I가 계속 흘러도 이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UB는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 에너지 UB가 유지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기장으로 구할 수 있는 에너지 밀도와 자기장으로 구할 수 있는 에너지 밀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기장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기장이 있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장은 움직이는 전하가 있든지 또는 전류 I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움직이는 전하가 있든지 전류 I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전하가 가속이 되면 전자기파를 생성하죠. 그리고 가속이 되지 않으면, 즉 정상 전류인 경우에는 정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자기파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 두 에너지 밀도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이 자기장 에너지 밀도는 어떤 경우도 성립합니다. 가속되는 전하에 의해서 생성된 자기장이든 정상 전류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장이든 어떤 경우든 자기장이 형성되기까지 음의 일을 반드시 해야 되므로 그 음의 일로 인해서 공간에 저장된 에너지는 항상 존재하게 되죠. 따라서 자기장이 있는 한은 자기장 에너지 밀도를 같은 값으로 항상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전기장 에너지 밀도와 자기장 에너지 밀도의 크기는 같다. 신기하죠? 모델은 평면 전자기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X방향으로 진행되는 평면 전자기파가 있습니다. 전기장의 식을 쓰면 전기장은 Y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사인파로 진폭의 크기가 E0고 사인 KX-ω-T, 자기장은 G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B0 사인 KX-ω-T가 됩니다. 즉 위상이 같죠.
위상이 같고 진동수도 같고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파에서 C는 이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E와 B, E0와 C0인데 이 관계가 성립합니다. 즉 전기장의 진폭의 크기가 자기장의 진폭의 크기와 사이에 빛의 속도 C 상수가 매개하게 되는 것이죠. C는 엄청난 큰 수인데, 달리 말하면 이거는 길이가 아닙니다. 길이가 아니고 어떤 이 진폭의 길이가 아니죠. 단지 세기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은 모양 같은 길이로 그려놨지만 이거는 길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 좋게 그랬을 뿐이지 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기는 전기장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에 광속을 곱해야 된다. 광속을 곱하면 같은 크기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상이 같으므로 0을 뺄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E는 CB라는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이 식은 뒤에서 유도해서 증명하도록 하겠고, 여기서는 이 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 에너지 밀도와 전기장 에너지 밀도가 같다는 것은 수학적인 조작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E = CB를 사용하죠. 그리고 광속은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 분의 1이라는 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좌변에서 우변을 유도하겠습니다. UE는 2분의 1 입실론 제로 E 제곱이고, E 대신에 우리가 E를 B로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E를 B로 바꿉니다. 그러면 2분의 1 입실론 제로에 CB의 제곱이 됩니다. 풀면 C제곱 B제곱이 되죠. 여기서 C제곱은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 됩니다. 이 식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 대입되고 B제곱이 됩니다. 이해가 됐죠? 여기서 식을 정리하면 입실론 제로가 약분이 되고, 그러면 분모는 2인 U 제로, 분자는 2분의 1 B제곱이 됩니다. 2분의 1 B제곱이 바로 UB죠. 그래서 UE와 UB가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전자기파 에너지 밀도를 했는데, 전자기파가 전달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전기장이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와 자기장이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를 합친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전자기파가 하나 지나가면 그 안에는 전기장이 에너지를 품고 있고 자기장이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지나가므로 두 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체가 전자기파의 에너지 U가 되는 것이죠. 하게 되면 같으니까 EUE 또는 EUB가 됩니다. 그러므로 입실론 제로 E의 제곱 또는 U 제로 B의 제곱이 되겠죠. 2분의 1을 다 떼니까요. 떼면 두 개가 되니까.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이루어진 전자기파가 운송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려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표기되어 있는 식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구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구하기 EB가 동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달하는 에너지 크기 U는 입실론 제로분의 E의 제곱에서 E를 B로 표현하면 되겠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CB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입실론 제로 C 대신에 E 대신에 CB를 넣고 다음에 또 E를 하면 되죠. 하나만 바꿉니다. 그리고 C 대신에 앞에서 구하도 알고 있는 거죠. 입실론 제로 U 제로분의 1 B E 1이 되겠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입실은 제로가 하나가 날라가죠. 그러므로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분의 S 제로의 BE가 되겠습니다. 뉴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식의 의미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를 곱하면 되는 것이죠. 간단한가요?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를 곱하고 그 개수는 루트 뮤 제로분의 입실론 제로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됐나요? 여기서 우리가 DSR 포인팅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전자기파가 운송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모델은 평면파입니다. 태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전자기파는 햇빛은 전부 평면파로 건설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5천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여기서 지구 반지름 6,400km죠. 6,400km 곱하기 2 해봐야 12,800인가요? 12,800km 하면 거의 평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달하는 빛은 전부 평면파로 건사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면파를 사용한 데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태양에서 평면파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X방향이고 이때 전기장은 E이고 자기장은 B입니다. 공간에 델타 T만큼 이때 U가 자기장 에너지죠. 전자기장 에너지 U가 평면 A를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델타 T 동안 움직인 거리가 이것이 델타 T 동안 움직인 거리가 델타 X라면 델타 X는 C 델타 T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평면파가 공간을 꽉 차서 움직이고 그때 에너지는 모든 단위 부피마다 전기장의 에너지와 자기장 에너지 U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위 면적 A에 대해서 폭이 델타 X인 즉 델타 T 동안 움직인 이 안에 포함된 전체 에너지를 구하면 우리가 전자기파가 이 시간 동안 운송한 에너지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식의 구조가. 그래서 총 에너지량은 전체 부피의 에너지 밀도를 곱하면 된다. 간단하죠.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가 바로 부피당 주어지기 때문에. 그럼 전체 부피는 단위 면적 A의 높이 C 델타 T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 U를 곱하면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단위 시간당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면 되죠. 단위 면적이니까 A를 나누면 되고 단위 시간당이니까 델타 T를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A 델타 T 분의 AC 델타 T를 하게 되면 약분이 되죠. 델타 T가 약분이 되고 A가 약분이 됩니다. 남는 것은 CU만 남게 되죠. 의미가 뭡니까? 전자기파가 즉 태양에서 오는 빛이 지구의 어떤 평면에 도달했을 때 그 순간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에너지 밀도에 광속을 곱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때 에너지 크기를 우리가 S로 표현하게 되면 CU가 되고 U를 앞에서 구한 전기장과 자기장식을 넣습니다. 그러면 C, U0, E0, 10이 되는데 이때 C를 다시 풀면 U0분의 EB가 된다는 것이죠.
이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 뉴 제로분 EB가 우리가 포인팅 벡터 X가 뉴 제로분의 1, E 곱하기 B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뒤에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됐죠? 전자기파가 운송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에너지 밀도에다가 광속을 곱하면 된다. 중요한 식이 되겠죠. 영국의 물리학자 존 포인팅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달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계량하는 식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포인팅 벡터라고 이름 붙였죠. 자기 이름 붙여서 포인팅 벡터입니다. I가 아니고 Y죠. 포인팅 벡터라고 붙였습니다.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S는 이 외적의 B입니다. 그리고 뮤 제로 I가 있죠. 앞에서 우리가 전자기파의 S를 구했을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S는 뮤 제로 분의 EB였죠. 이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에 구하는 식인데 일반적으로 전자기파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기장과 전기장이 있는 경우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달하는 공간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전달하지 운송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포인팅 벡터로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식이죠. 이것을 우리가 전자기파에 적용하게 되면 뮤 제로 EB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E와 B는 직교하기 때문에 사인값이 1이죠. 따라서 크기만 곱하면 되는 것이죠. 이 포인팅 벡터의 의미가 이해됐습니까? 전자기파가 아니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달하는 운송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포인팅 벡터로 구할 수가 있다. 이때 이것이 벡터형이죠. 벡터형입니다. 전기장 자기장이 동시.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도 전류 I가 흐르는 전선이 있으면 이때도 전자기파가 없죠. 전자기파가 없어도 에너지는 계속 운송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포인팅 벡터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는 경우에 그 전기장과 자기장이 운송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계량하는 식이 포인팅 벡터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벡터 물리량이고 단위는 1이죠. 에너지니까 단위 면적당 에너지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단위죠. 단위 이 와트죠. 와트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운송하는 에너지의 크기다. 이것은 이 W는 와트입니다. 와트. 일률이고 메타의 제곱이다. 단위 면적당 그렇죠. 단위 면적당 와트는 줄의 T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자기파가 운송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태양에서 도달하는 평면 전자기파의 세기를 계량하겠습니다.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출렁이죠. 출렁이기 때문에 특정한 값을 뽑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서 그 세기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세기는 보통 I로 표시하기 때문에 I로 하고 평균 S의 평균인데 전자기파를 하게 되면 굳이 뭐 벡터를 쓸 필요가 없죠. 포인팅 벡터의 평균을 하면 에버리지입니다. 에버리지인데 CU죠. CU 에버리지고 U는 뮤 제로분의 B 제곱을 쓸 수 있고 또는 입실론 제로에 E의 제곱을 쓸 수도 있겠죠.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B 제곱 4인 제곱 KX-오메가 T가 됩니다. 그런데 4인 제곱에
사인 제곱의 평균값은 2분의 1을 하면 되죠. 그러면 전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i는 2분의 1의 뮤 제로의 b 제로의 제곱이 되죠. 또는 2분의 1의 입실론 제로의 e 제로의 제곱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자기파가 전달하는 운송하는 에너지 크기는 U는 입실론 제로 E의 제곱 또는 뮤 제로의 1의 B의 제곱이었는데 이 변수가 아니고 진표의 최대치죠. 최대치 E0, B0가 들어가면서 평균값 2분의 1이 곱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빛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 이 세기는 뭡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지금부터는 전기 회로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에는 공간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출렁일 때, 즉 파동으로서 이동할 때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같이 출렁이면서 운송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운송될 때 에너지 크기는 포인팅 팩터로 계량할 수 있죠. U0분의 1 전기장과 자기장의 외적으로서 계량할 수 있었습니다. 외적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 포인팅 벡터 만드는 값은 시간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죠. 그리고 단위 면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인팅 벡터로 공간을 통해서 이동되는 에너지가 전기 회로에서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회로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교류든 직류든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 도선의 저항은 0에 가깝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있는데 부하가 니콜롬슨도 관계없죠. 원통형 부하가 있고 이 부하 양단에 전압 V가 걸려 있습니다. 전압 V가 걸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지름이 A이고 길이가 L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단면적은 계산하면 되겠죠. 원통형입니다. 이때 도선에서는 그리고 미리 알아야 할 것은 자기장 B는 움직이는 전화 QV가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움직이는 전화가 있을 때 자기장이 있고 자기장이 있을 때 포인팅 벡터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포인팅 벡터를 계산한다는 것은 움직이는 전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움직이는 전화가 가속을 하게 되면 전자기파를 발생하지만은 등속 운동을 하더라도 자기장은 존재하게 되죠. 그러므로 움직이는 전화만 있으면 자기장이 존재하고 전화 자체는 전기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움직이지는 전화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동시에 가지게 되고 그 전기장과 자기장에는 공간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고 그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포인팅 벡터로 해서 외적으로 그 크기가 결정돼서 공간을 통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도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 전기장이 이런 형태의 파동을 그린다면
전기장의 세기는 이 진폭이 되겠죠. 진폭이 전기장의 세기가 됩니다. 이 방향은 수직 방향입니다. 이해가 되죠? 수직 방향입니다. 그리고 자기장은 직선도선의 자기장은 원형을 그리죠. 원형을 그림으로 이런 형태를 그리게 될 겁니다. 즉 도선의 부하의 원통의 테두리가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물론 동심을 그립니다. 동심을 그리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포인팅 벡터의 방향을 보면 자기장과 전기장과 자기장의 외적이므로 자기장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수직인 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른손 법칙이죠. 그러므로 이 방향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포인팅 벡터의 방향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외적의 방향이기 때문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루는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퍼져 나가다가 부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하를 만나면 이 에너지가 부하 안으로 들어가야 이 부하가 열작용이든 전기작용이든 하게 되겠죠.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가다가 부하를 만났습니다. 만나는 순간에 전기장이 이렇게 되겠죠. 전기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부하를 만나면 양단에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전압에 의해서 내부에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색깔을 좀 바꿀까요? 전기장이 이런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이해가 되죠? 이것은 본래 전기장의 방향이고 이것은 부하에 걸리는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전기장이 합쳐져서 부하를 만나면 꺾이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꺾인 전기장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기장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분할되는 것 같은 현상인데 다른 말로 하면 수평 방향으로 즉 전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기장의 방향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지게 되고 수평 방향으로 있는 전기장은 자기장과 결합하게 되면 전선 쪽으로 S를 포인팅 벡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른손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전기장이 전선 방향으로 있게 되고 그의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 형성되게 되면 포인팅 벡터는 중심축 방향으로 지게 되죠. 그러므로 표면적에서 이 구의 이 원의 표면을 따라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자기장의 각 점에서는 중심을 향해서 포인팅 벡터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전선을 따라서 이동하던 전기장과 자기장 속에 있는 에너지가 부하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전기장 부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에 의해서 새로운 전기장이 형성되게 되고 새 전기장으로 인해서 전선을 따라오던 전기장이 꺾이게 됩니다. 꺾이게 돼서 새로운 방향의 전기장 형성이 되죠. 그렇게 되면 포인팅 벡터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뀐 것을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나누게 되면 수직 성분은 똑같이 원래 공간의 성분을 형성하게 되고 새로 생긴 수평 성분이 자기장과 결합하게 되면 그 일부의 에너지를 전선의 중심 축 방향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게 아니죠. 일부 에너지가 부하의 중심을 향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부하와 상호작용해서 열작용을 하든지 다른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었습니까? 중요한 사항은 포인팅 벡터가 전달하는 에너지, 즉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서
운송되는 에너지는 공간을 타고 흐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평면파 하나만 그랬지만은 공간이 균질하고 등방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평면파가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중간에 부하를 만났습니다. 부하를 만나면 전부 방향이 꺾이는 거죠. 방향이 꺾이는데 그 꺾인 중에서 수평성분은 부하의 중심을 향해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고, 수직성분은 원래대로 형성이 되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회로에 에너지가 전달된다. 에너지는 공간을 타고 왔지만은 부하를 만나면 부하에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잘 이해가 됐나요? 이번에는 이렇게 공간을 타고 온 에너지가 부하를 만나서 에너지를 전달할 때 그 전달된 에너지가 회로 이론에서 구한 일의 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정한 부하입니다. 반지름이 A이고 길이가 L인 부하가 있습니다. 이때 전압 V가 걸려 있으면 안에 전기장이 생기겠죠. 전기장 E가 형성됩니다. 이때 전압 V는 E와 길이 L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여기를 V를 하면 여기는 0이 될 것입니다. 차이가 V죠. 그러므로 V 꼴 EL의 식이 성립하고, B는 내부의 B는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2πr이죠. B 2πr 원주죠. 원주가 U0I니까 A를 바꿔서 넘기면 B는 2πA분의 U0I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포인트 벡터를 구하면 U0 equal B니까 E가 E 대신에 VL분의 V를 넣고 B 대신에 2πA분의 U0I를 넣겠습니다. 방향은 X방향이죠. 이게 X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간단하게 하게 되면 2πAL 분의 VI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U0가 약분되죠. U0가 약분이 되고 나머지 약분되는 게 없으니까 2πAL 분의 VI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포인트 벡터니까 이렇게 흘러오던 포인트 벡터가 꺾여서 수평 방향에 의해서 회로의 중심 방향으로 흘러가는 포인트 벡터의 양이죠. 이 양은. 그러므로 회로 전체에 부하 전체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표면적에 닿는 포인팅 벡터를 전부 다 더하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하의 표면에 도달하는 모든 포인팅 벡터를 다 더하면 이 부하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총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전력은 이때 P는 회로의 값이니까 전력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팅 벡터, 표면적에 도달한 포인트 벡터 전체를 면적에 대해서 내적하는 것이 같은 방향, 수직 방향으로 내적하게 되죠. 내적하게 되면 적분을 합니다. 적분하게 되면 수직 방향이니까 SA가 되고 코사인 값은 0이죠. 코사인 정도니까 코사인 정도는 1입니다. 그러므로 식을 S에 이 값을 넣고 A는 원의 면적이죠. 원의 면적이니까 2πA가 되고 전체 표면적 하면 표면적은 원의 면적이 원주죠. 원주에
높이를 곱하면 표현이 나오니까 원주가 2파이 a고 높이가 l이니까 2파이 al이 표면적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이 2파이 l과 2파이 al이 약분이 되죠. 남는 것은 vi만 남겠습니다. 그러므로 p 이꼴 vi라는 회로의 식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포인팅 벡터로 공간을 통해서 전달되는 에너지의 크기나 회로 이론에서 계산하는 총 전력의 크기는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P 이꼴 VI 식을 바꾸면 I제곱 R, R분의 V제곱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로 이론의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E와 B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겠습니다. E 이꼴 CB라는 식을 수학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앞에서 계속 나온 평면파입니다. 평면파가 X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전기장은 X 방향으로 진행될 때 전기장은 Y 방향으로 출렁이고 자기장은 G 방향으로 출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기장의 파동식은 E 이꼴 E0 4인파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기장은 B0 4인파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장과 전기장 사이에는 맥스웰 방정식 클 E는 자기장의 시간 변화율이라는 것이 성립합니다. 우리는 이 방정식의 좌변과 우변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이 식이 유도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변 클 E를 계산하겠습니다. 클 E를 계산하면 행렬식으로 계산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좌표축 순환식으로 계산하죠. 그러므로 I축 방향의 성분은 YG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수직 방향이니까요. YG 값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G 성분은 Y축이죠. Y축 성분은 GX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GX에 의해서 정해지죠. 그리고 G 방향, G축 방향은 XY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성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장은 Y 성분밖에 없죠. 그러므로 나머지 축 방향은 전부 0입니다. EY만 남고 EX는 0이죠. EG도 0입니다. EG도 0입니다. 그리고 EY만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EX는 없어지죠. 그런데 평면파로 균질하고 등방성의 공간에 평면파가 쭉 퍼지기 때문에 G 방향으로 E와의 변화율도 0입니다. 이해가 되죠? E의 G 방향, 이쪽 방향으로 G를 옮기더라도 전기장을 옮기더라도 표시할까요? 전기장이 이쪽 옮겨옵니다. 이쪽으로 옮겨와도 이 전기장에서 크기는 변화가 없죠. 평기는 변화가 똑같은 전기장이 평행 이동한 것이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값도 0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이 성분밖에 안 남는 것이죠. 그래서 클 E는 더 EY 더 X의 K 성분만 남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남는 것이 K 성분이라는 거 외적이니까 외적의 방향이 K라는 것을 맞는 것이죠. K로 도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의 식을 X에 대해서 실제로 미분을 하겠습니다. 미분을 하면
x에 미분하니까 k 승분이 앞에 나오죠. 그래서 k가 나왔고 E0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의 k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식이 좌변에 대한 계산식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우변식을 계산하겠습니다. 이 식이 우리가 계산한 좌변식이었죠. 좌변식. 우변식 마이너스 더 b 더 t는 b를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b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오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b0 앞에 개수가 있고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오고 사인에 대한 비율이 코사인이 됩니다.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똑같이 k 성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값이 마이너스 더비 더 t는 b 마이너스 없어지고 오메가 b0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의 k 값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제 이 두 식을 비교합니다. 좌변 클 E는 식이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우변 마이너스 더비 더 t는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꼴을 놓게 되면 이 부분이 약분이 되죠. 이 부분도 K도 약분이 되고 남는 것은 오메가 분의 K가 남습니다. 즉 같은 1이 되죠. 이게 1이 되니까 넘기게 되면 E0 나누기 B0는 오메가 나누기 K가 됩니다. 근데 파동식에서 파수분의 가속도는 속도가 되죠. 그럼 속도니까 C가 됩니다. 따라서 B0를 넘기면 E0분의 CB0가 되는데 동위상이죠. 위상이 같으므로 모든 값 제로를 떼고 E 이꼴 CB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 이꼴 CB라는 식을 수학적으로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식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 E는 전기장의 색이죠. E 이꼴 CB에서 전기장의 색입니다. 전기장의 색이고 이거는 자기장의 색이죠. 전기장의 세기와 자기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변이가 아니죠. 전기장의 세기와 자기장의 세기를 시입해야 그 크기가 같아진다는 것인데 숫자가 엄청 차이 나는 것이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기니까 그 숫자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세기가 달라도 에너지 양은 같죠. 에너지 양이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A 이꼴 12를 수학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연의 힘, 전기력이나 자기력, 중력이 음의 일을 하고 음의 일을 통해서 확보한 에너지를 공간에 저장해 둔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에너지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으로 그 크기를 계량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봤죠. 그때 계량화된 식이 U의 E는 2분의 1 엡실론 제로의 E의 제곱이고 U의 B는 2분의 1 U 제로분의 1의 B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식의 크기는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기파인 경우에 자기장과 전기장이 운송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하면 U니까 U는 UE 더하기 UB이고 합치면 2가 날라가죠. 그러니까 E 시든 제로의 E의 제곱이든지 뮤 제로의 1의 B의 제곱이 됩니다. 이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수식으로 전자기파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달하는 에너지를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포인팅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U0분의 1의 E와 B의 외적으로 계산되겠죠.
그리고 이때 벡터 방향이니까 방향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파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을 통해서 전달하는 에너지 포인팅 벡터가 부하를 만나면 부하 쪽으로 꺾여서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물질이 전자기표를 만나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은 전자기학 시간에 또는 화학 시간에 빛과 전자기파와 물질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상호관계를 설명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E와 B 사이에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것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자기파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다 설명하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기파를 특성에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서 또는 파장에 따라서 분류를 하겠습니다. 물론 소스죠. 소스에 따라서도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